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2026년이죠. 2026. 벌써 2026년 대비네요. 그렇죠. 지금 2025년은 우리 1차 시험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 지나간 건 잊으세요. 진짜 지나간 건 잊어야 됩니다. 그거 뭐 기억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우리 시험 공부하실 때는 특히 장래만 봐야죠. 장래만 보는 겁니다. 맞죠? 그게 우리 민사선고하면 뭐예요? 그 장래 이행요소입니다. 장래 이행요소. 현재하고 장래가 중요하다. 그렇죠? 과거는 나중에 각하되거든요. 그거는 민사선고 배워보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쨌든 2026 이 민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민법이 무슨 민법이죠? 지금 이게 변리사 민법입니다. 그렇죠? 변호사 민법이 아니거든요. 변호사 민법. 혹시 변호사 민법하고 변리사 민법하고 뭐가 다르죠? 일단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가족법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민법 개론이잖아요. 정확한 과목 명언이 맞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개론이면 쉽게 내야죠. 개설서라는 거는 우리 괴갈적으로 내겠다는 뜻인데 쉽게 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이상한 데서 막 내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 변리사 시험은 일단 이 민법은 뭐만 쳐요? 재산법만 친다 그러죠. 근데 우리 민법은 재산법만 아니고 또 뭐 있어요? 가족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 이 재산법이 다시 우리 시험 범위인데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 채권법이라는 이렇게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채권법도 좀 양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법과대학 시절에서는 채권 총칙, 채권 각칙 뭐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법대가 25개 학교는 없죠? 저도 후배가 없습니다. 법과대학에 후배가 없어요. 08이 끝이에요. 지금은 2025학번이겠죠, 맞죠? 저희 학교 재경 동문회, 법대 동문회가 있는데 08학번이 막내예요. 그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유는요. 가보면 다 고선배들인 거예요. 자기도 어디 가면 그래도 술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술 따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서. 저도 술 따르고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면 저도 반백인데. 그래서 참 이게 요즘 이게 법대에서 문제예요. 이게 지금. 후배가 없어, 후배가. 근데 로스쿨 로스쿨생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사실 후배가 아니잖아요. 그는 석사과정이잖아, 맞죠? 해서 참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왜 없었는 거예요, 도대체? 법과대학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법과대학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대가 살아있는 학교들은 보통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보통 보면요. 그러면 3학년 때 뭐 배울 것 같아요? 가족법을 배워요. 그럼 가족법이 좀 더 어려운 과목이겠네요. 예. 여러분 재산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에는 가족법이 좋아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요즘 보니까 이혼 뭐 한다고 엄청 많이 나와. 그거 전부 가족법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봐도 무슨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속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가족법이 훨씬 말하기가 좋거든. 안청하기도 좋고 옆에서 와 이렇게 박수도 치고. 근데 우리는 재산법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시험 공부하기에는 다행이에요. 가족법도 제대로 내면 되게 어려워요. 가족법. 그래서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도 이 가족법 때문에 골머리 한다면 실제로. 이게 상속분 계산하라 그러면 골 아프거든요. 생각보다. 자, 그래 다시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 네. 또 그다음 변호사 시험은 다른 게 뭐죠? 시행처가 달라요. 변호사 시험 법무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산업인력 공단에 그렇죠? 우리가 왜 산업인력인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왜 산업인력입니까? 변리사가 뭐 산업을 그래서 따지면 다 산업인력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개인적으로 원래는 특허청에서 하다가 예전에 특허청에서 하다가 하여튼 자기들이 시험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맡긴 거잖아요. 옛날에 노동청이라고 있었는데 노동청에서 하다가 맡긴 게 뭐예요? 공인노무사고요. 그다음 국토부에서 하다가 뭐예요? 그 감정평가사고요. 전부 다 우리 시행처가 다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던 게 뭐죠? 세무사고요. 근데 그냥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맡겨놓은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각급 시험 아니면 이제 상급 시험이라 그러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자격증 몇 개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제 수강생에서 알아요. 그 직원이 수강생에서 제
노무사 강구하는데 자기 직장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그때 그때는 관리공단이었는데 200개씩 한답니다.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 모든 자격증 다 한대요. 그럼 진짜 별의별 자격증 다 있거든요. 그 처음 들어보던 자격증 진짜 많아요. 근데 다 국가예요. 국가 시험. 근데 그건 객관식만 치거든요. 근데 보통 객관식 치고 우리는 뭐죠? 이제 중간식 시험. 이게 상급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위에 제일 높은 시험인데 이게 뭐예요? 사자 들어가는 시험들이거든요. 지금 변리사가 있고, 그다음 세무사 있고, 그다음 간평이 있고, 그다음 노무사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의 특징은 일단은 뭐냐 하면 뭐 혹시 또 이거 우리 산업인력공단 듣는 거 아니고 죄송한데 그게 돈이 많잖아요. 예. 그 법무가 좀 달라요. 그다음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또 이게 우리 뭐예요? 응시료가 싸요. 근데 로스콘 되게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하죠, 맞죠? 지금 많이 올랐겠노? 옛날에 27만 원이었는데 요즘 얼마씩이에요? 그거? 27만 원이에요? 똑같네 그거는. 옛날에 27만 원이었거든. 내가 기억하잖아요, 뭐. 내가 변호사 시험을 내가 좀 오래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때 이렇게 응시료 비싸다고? 내가 이렇게 막 놀랬는데, 그러니까 질이 좋잖아요. 예, 아니 그 비싼 만큼 합니다. 자본주의 아닙니까? 우리 자본주의 꽃이 뭡니까? 지식재산권입니다. 자본주의 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산인공에서 치다 보니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제를 의뢰를 하거든요. 누구한테?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요. 객관식은. 그러니까 문제 은행을 만들어요. 한 문제당 얼마씩 주고 만들거든요. 그럼 예산이 빠듯하잖아. 그럼 그 문제를 이제 돌려 써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돌려 써야 돼요. 한 번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업인력공단 문제로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걸 여기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금 일단? 변리사 시험이죠. 그럼 여기서 활용을 하겠죠, 맞죠? 이렇게 샀으면. 근데 변리사 문제로 산 게 아니라니까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를 주고.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다. 그래서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혹시 제가 아까 감정평가사라고 그랬죠. 감평시험은 여기하고 여기 칩니다. 채권법이 빠지거든요. 공인노무사는 또 물권이 빠져요. 민법하고 채권법 이렇게 치거든요. 혹시 세무사는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그 선택 과목이에요. 웃긴 게. 민법이 선택 과목이야. 거기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거기 설명회하고 왔는데 빌었어. 저를 좀 선택해 달라고. 제가 민법 강사잖아요. 제가 어디 학원 가도 다 대표 강사예요. 제가 알아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좀 이상한데, 제가, 여긴. 근데 내가 진짜 대표 강사거든요. 근데 왜 대표 강사가 있어요? 민법을 하기 때문에요. 민법이 대표 과목이잖아요. 근데 거기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해, 해달라고. 근데 선택 과목이니까 시험 범위가 민총에 국한돼요. 민법 총칙만 40문제 친다니까요. 그래서 별 문제 나와요. 민법 총칙 문제인데. 오히려 여러분이 시험에 틀릴 수 있어. 이상한 문제가 나오거든, 진짜. 우리 앞에서 뭐 민법의 서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거의. 무슨 앞에 법원 나옵니까? 관습법, 조례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거의. 사실은요. 12문제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요? 민법 중 12문제 내기 정해져 있는데. 근데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그럼 가끔 나오도 땡큐죠. 그런 문제는 뭐 솔직히 좀 읽어보면 답 같잖아요, 뭐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꼬아서 낸다니까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가 지금 세무사 강의가 한 10년 한 것 같고, 여기 노무사 강의도 10년 한 것 같고, 간평 강의도 지금 이제 8년, 9년째인데 제가 다 강의한다고요. 그럼 여기 강의할 때 무슨 문제를 갖고 와서 제가 강의했을 것 같아요? 변리사 문제. 적중률이 높죠. 왜냐하면 돌려쓰기 하니까요. 실제로. 특히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 25문제밖에 안 됐어요, 민법이. 근데 그게 작년부터 40문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 거기서 제가 100% 변리사 문제다. 내가 이거 가르쳐 줬어요. 이렇다고. 새로 문제 못 만든다. 그 문제 만들면 또 돈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산업공 직원들이 어떻게 만드는 문제를. 뭐만 교수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돌려쓰기 할 거다. 그럼 변리사만큼 공부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좋은데 또 안 그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야. 거기도. 그래서 작년에 왕창 합격률이 되게 낮았어요. 거기는. 절대평가거든요. 근데 합격률이 뭐 20% 이하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예전엔 그보다 합격을 훨씬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 여기 사자 들어가는 시험에서는 지금 변리사 시험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쳐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이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 혹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 조금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려운 공부면 쉽게 하면 됩니까?
제가 맨날 그러는데, 아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공부해서 어떻게 맞춰요? 그럼 쉬운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어렵게 공부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 다음, 여러분이 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민법 사실 공부해보면 민법은 가면 갈수록 어렵게 돼 있어요. 처음에만 쉬워, 처음에만. 저도 민법 강의가 뭐야, 지금 강의만 21년째예요. 제 네이버에 제 이름 이렇게 쳐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그냥 여기 들어가 보면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뭐 몇 년째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저도 뭐 수많이 강의하는데 제가 원래는 전공이 저는 민사소송법이거든요. 민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대학원에서는요, 그냥 전공이 3개밖에 없어요. 예. 뭐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이? 민사법 이렇게 돼요, 전공이. 그 다음 뭐 형사법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공법이 있어요. 예, 3개밖에 없어요, 법학에서는. 그래서 사실 민사소법 전공이라는 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명서 때문에 뭐로 나오겠어요? 민사법 전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민사법으로 하니까 저도 뭐 민법 하는 사람, 민소법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식재산권으로 전공한다 그러면 다 민사법이거든요. 대학원에서는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그냥 서로 그냥 같이 모여서 수업 듣다가 그냥 그 개별 전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민사법 제가 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변리사 민법 자체는 쉽진 않은데, 문제는 이게 일단 형태가 주관식이 아니고 뭐예요? 객관식이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일단 객관식 공부할 때 혹시 여러분이 무슨 시험이고 객관식을 공부한답니다. 뭐부터 보실래요? 저 같은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출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수준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여기 있는 여기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출문제집 짜집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제집이죠. 거기 변리사 문제 다 실어놨는데 제가 왜 실어놨다 그랬어요? 아니, 호환한다니까요. 돌려쓰기 하기 때문에, 돌려막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집 이번에 제가 낼 건데 괜찮을 거예요. 제 기출문제집은 해설이 1번부터 5번까지 상세하게 다 돼 있어요. 그냥 한번 읽으면 책 읽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 기출문제집만 달달 외우면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는데, 물론 여러분 머리 좋으시는 건 다 외울 수도 있겠지. 근데 예, 이건 법 공부의 가장 기본이죠. 저도 법대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옆에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게, 뭐 법 공부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일반인들은 그럼 육법 전서 외우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육법 전서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럼 새로운 법이 나오면 그거 다시 다 외워야 되겠네요. 법이 뭐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여러분 실무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별의별법이 다 있을 건데, 진짜 보면. 그 다음 지식재산권 부분은 뭐 매년 개정이죠, 보면. 실제로 보면. 글로벌 해야 되니까 뭐 조약도 맺으면 또 개정해야 되고, 또 개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로 보면. 그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해요?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이해를 하면 자동스럽게 외워집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배워요? 법을 배우죠. 법 배우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학보다는 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학은요, 답이 없어요. 특히 제가 무슨 행정학, 혹시 경찰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있어요. 경찰이 필수예요. 범죄학 아세요? 범죄학. 있거든요. 그게 막 시험 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못 맞출걸요. 그 시험 치는 사람들도 못 맞춰요. 교수도 못 맞춥니다, 그게. 왜 그렇죠? 이상한 거 끌어다 대면 몰라요. 그래서 맨날 교재를 벗어나요, 거기는. 그러니까 누구 교재를 봐야 되냐고 전부 다 막 고민이야. 왜냐면 다 벗어나거든요, 모든 교재가 다. 근데 법은 벗어날 수가 별로 없는 게 뭐냐면, 일단 뭐가 있어요? 조문이 있잖아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와 관계한다 그랬죠. 그럼 뭘 이해하고 관계해야 돼요? 이걸 먼저 해야죠. 그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을 좋아하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판례에 따른다고 객관식에 보면 항상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판례 전에 조문이에요. 조문이 있는데 판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조문이 확실한데. 근데 조문이 확실하지 않거든. 국회의원들은 보통 법을 만들 때 좀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못 만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법을 만약에 진짜 너무 정확하게 해놓으면 세상살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데 그럼 계속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민법 기본법인데 이거 계속 개정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난리 납니다. 그러면 진짜. 그다음 민법은 다행스럽게도 재작년에 전면 개정 하려고 그랬죠. 민법 개정안이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의사 능력이라는 것도 조문에 들어갔고요. 조문이 없었는데 전혀. 그다음 여러 가지 표현을 바뀌었는데 표현이 몇 개가 바뀐 것 같아요. 1000개가 넘게 바뀌었어요. 통정 허위 표시도 서로 짠 이렇게 바뀌었고요. 개정안에 보면 다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다 바꿨다고요. 그래서 저는 떨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책 다 바꿔야 돼 이거. 근데 책 쓰는 게 몇 개인데.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 책 쓴다고 망할 것 같다. 이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막 떨었는데. 다행스럽죠. 작년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국회가 바쁘죠. 지금 뭐 지금 대선 가버렸잖아요, 맞죠? 에이 뭘로 하나 갔어요. 개정 안 할 뿐이야. 내가 보기에는 다행스러워. 나는 뭐 다른 것도 뭐 그럼 모르겠고 난 내 입장에서는 이게 다행스럽다. 그런데 이제 계속 뭐 민법은 그냥 이 조문 같다 그러죠. 조문. 그래서 이 조문과 그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판례가 있는 판례. 혹시 판례는 같은 말이 뭐죠? 이걸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해석했다 그래요. 뭐야 그래요? 유권 해석. 혹시 유권 해석 하는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특허 심판은요? 유권 해석 기관이잖아요. 특허할 때 재결하죠. 그거 신결하잖아요. 그래, 그 판결 비슷한 거잖아요. 맞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결이라 부를 뿐이잖아요. 맞죠? 그 유권 해석 기관이에요. 엄연하게. 여러분 병원 특허법 이런 거 볼 때 신결 뭐 이렇게 적어놨죠? 그거 다 여러분들의 사실은 법이에요, 그거. 공부하실 때. 변리사 하면 그거 따라야 돼요. 실제로. 그래. 권한 있는 기관이 한 거. 혹시 이거 말고 이거 들어봤죠, 이거? 이걸 뭐라 그래요? 학설, 맞죠? 학설을 뭐라 그러죠? 학리 해석이요. 학자들이 해석했다고 해서. 뭐가 우선하죠? 뭐가 우선해요? 저는 학자니까 학설이 우선해야지. 나는 학설이 우선한다 보지. 근데 실물 안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가로하고 다투면서 뭐에 따른다? 판례에 따른다. 그래서 이 판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럼 물어봅니다. 판례가 없는데 나왔어요? 갑자기?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정, 반, 합,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안에서도 1, 2, 3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채택한 거예요. 판례라는 거는. 그래서 공부할 때 있죠. 공부할 때 보통 특히 여러분이 2차 시험 칠 때 나중에 학판검이란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학설,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 하고. 왜 학설을 먼저 써요? 보세요. 판례 먼저 쓰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학설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중에서 판례 하나 선택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쓰실 때나 아니면 기억할 때, A 학설, B 학설, C 학설이 있었는데, 판례가 A가 타당하다고 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지. 판례는 그냥 무조건 A였는데, A, B, C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거는. 잘 생각해보시면.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 학판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수험가에서 판학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 보통. 그런 사람 있어요? 잘못됐어요. 학판검 쓰는 게 맞아요. 해가지고. 물론, 시험지 적을 때, 저도 수험생을 해봤기 때문에, 판례부터 먼저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요, 약간, 학설이 아예 없다가 판례가 선도하는 게 있어요. 판례가 그냥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평석이 붙거든요. 그게 학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다 있다고요. 특히 민법은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민법은 우리나라 학자들, 민법 학자들만 200명이 넘기 때문에 이게 다 있어요. 어디 가봐서 이게 쟁점이 다 연구해놨어요. 그 중에서 하나 보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연구 안 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뭐 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다네. 예, 답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1차적으로 뭘 공부하시고 이걸 공부하시고 2차적으로 뭘 공부하고 원래는 이걸 공부하는 건데 객관식이니까 이거 하면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왜 조금씩 말씀드렸죠?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이거 다 하고 이러면 예전에 지금 없어졌던 사법시험 치는 거잖아. 사법시험은 진짜로 이거 다 적어야 돼요. 특히 그때는 교수들이 출제 교수, 채점 교수가 3명밖에 안 됐어요. 저 때는 4명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8명 갔는데 3명일 때 있죠. 자기 학설 안 적으면 점수 안 줘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3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 사람이 또 채점을 하니까 3분의 1이잖아요, 벌써 점수가. 잘못하면 과락 나요. 그 사람 학설 막 이상하게 비판하면은 막.
그래서 진짜로 막 출제위원들 누구 들어가냐고 막 초미에 관심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사법시험은.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 신호 나가보니까 쓸데도 없는데 학설 외운다고 그래서 막 해서 지금 도입한 게 뭐예요? 그게 로스쿨이잖아요. 그래. 로스쿨 취지가 그거예요. 그 학생 별로 모르지 말라고 한 게 로스쿨이야. 근데 요새 어찌하든 로스쿨에서는 많이 알는데 뭐 학설 요즘 하나도 모른다고 왜 그래? 어째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로스쿨인데. 근데 3년 안에 뭘 해요? 택도 없는 거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변리사 시험만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공부해 보면은 맞잖아요, 맞죠? 3년이면 민법 떼기도 힘들겠다. 내가 보기에 제대로 떼려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 책은 이것도 조금 가미가 돼 있다는 거. 대신에 이 부분은 판례 설명할 때 조금 제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하고 우리 이 민법이란 과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잠깐 해보죠.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물론 시험 바로 진도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 혹시 참 이 법전 조점 민법 총칙 적혀 있는 거 약간 이거 계속 들고 다니세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저하고 다 외우게 될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계약서를 쓰셔본 적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 나중에 변리사 되시면 뭐 수행 계약서도 쓰겠죠. 여러 가지 쓰실 건데 저는 강사 생활을 하니까 뭐 수많은 계약서를 써왔겠죠. 학원들하고 특히 학원이겠죠, 맞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을이었어요. 갑이 돼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어떤 출판사하고 하는데 나를 갑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왜 제가 갑이에요 물어보니까 여러분을 갑으로 모시겠다고. 그 사장 뛰어난 분이. 근데 강사들은 보통 보면 다 을이에요. 다 갑이 학원들이거든요. 보통 저는 대형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그 다 법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법인들 다 보면은 그 싸움 져요. 대부분 싸우면은.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을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R을 좋아해요. R을. 그래서 저는 얼죽합니다. 저는 뜨거운 거 안 먹어요. 거의 너무 아플 때 이런 거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수험생들은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면서 시럽을 2번 타요. 시럽을 2번 탄다니까요. 항상 그건 정해져 있어요. 제 수험생들 그냥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카페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 모르고 무슨 민법 공부해요? 그렇잖아요, 맞죠? 청약 몇 조 있죠? 혹시 아십니까? 민법 527조 한번 펴봐요. 숫자대로 돼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527조요. 책이 뭐죠? 청약의 구성력. 그렇죠?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청약. 실제로. 진짜. 혹시 청약을 민법 총칙에서 뭐라 그럴까요? 의사표시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표시하면 알아듣잖아요. 민법 좀 공부한 사람들 의사표시. 우리 엄마도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공인중개사 공부하셨거든. 알아. 의사표시 뭔지.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 알아. 무슨 말 하는 건지는. 전부 들어는 봤어. 한 번씩은 다. 근데 이걸 막상 적으라 못 적어. 막 적으라 그러면 그게 2차 시험이야. 그 2차 시험 여러분 뭐 하셔야 돼? 특허 하셔야 돼. 상표 하셔야 되잖아. 그 2차 시험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잖아. 점수를 안 주니까. 교수들이. 특히 법대 교수들은 만점이 100이라고요? 70점이 100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예. 저희 학교 때도 저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무슨 100점 받아요. 과락만 넘겨도 거의 뭐 비학점 진짜 이래 나와요. 진짜. 사법시험 옛날에 있을 때 커트라인 몇 점일 것 같아? 50점 안 돼. 40 몇 점이야. 40 몇 점. 막 보면은 막. 그때 물론 다 보면 과락이 많았다는 얘기겠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보면 뭐 50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넘어가지고 맞죠? 원래는 60점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시죠?
변호사 시험 원래, 우리 변리사 시험은 60점 이상 합격자만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보면.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60점 다 안 되니까 그때부터 성적 순으로 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절대평가를 가정하는 상태평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을이 어쨌든 갑한테 청약을 했어요. 의사표시를. 그럼 언제 효력 발생해요? 언제 효력 발생하는데요? 도달했을 때요. 의사표시라면서요, 방금. 내가 갖고 있어요. 오, 그러고 의사표시 맞죠? 111조 1항 펴봐요. 민법 111조 1항을 잠깐 펴보세요. 동강 드는 분들도 펴서 한번 읽어봐요. 그게 도달주의잖아요, 도달주의. 도달이 뭐죠? 객관적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걸 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민법 강의를 한번 들어봤다면 뭐 이런 소리 하지 않나요? 을이 갑을 너무 사랑하는데 뭐 연애편지 같은 거 쓰는데 연애편지 이거 쓸 때 쓰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됐어요. 표백주의. 편지를 고이 접었어요. 동네우체통에 넣었어요. 전달됐어요. 발신주의. 갑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였어요. 도달주의. 갑이 읽어봤어요. 요지주의. 총 4가지 입법례가 있다고.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뭘 채택했다? 도달주의를 채택했다. 그래서 무슨 연애편지가 나온 거, 내가 옛날에 20년이 넘었구나. 지금 한 25년 전에 예전에 사시 공부할 때 그때 연애편지 강사들이 얘기했거든요. 벌써. 진짜 오래됐다. 참, 그 얘기 듣는 것도 참. 근데 다시 여기 보면, 을이 갑한테 청약이라는 걸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갑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되는 거잖아요. 도달.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다시 527조 펴봐요. 우리 시험 나왔던 거. 을의 청약이 갑한테 도달하기 전이거든요. 을은 철회할 수 있다고 X. 527조 읽어봐. 제목이 뭐예요? 청약의 구속력이죠? 자, 을은 갑한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갑에게 도달하기 전이다. 철회할 수 있다. OX. 자, 오다. X다. 철회 못할 것 같다. 옵니다. 그 청약의 구속력이란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해야죠. 그래서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직 효력도 발생 안 했는데 왜 무슨 구속력이 있어요? 527조에는 안 적혀 있지만 도달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변리사 시험 나왔었다니까요. 실제로. 산인공무관에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근데 사람이 다 틀려요. 이유는요. 청약은 무조건 구속력이 있다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거든. 청약을 하자마자 구속력이 생긴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민법 총칙에 있는 조문하고 결부를 시켜보면 도달돼야지 521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런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있죠. 현란한 판례 보는 거예요. 조문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현란한 판례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상담을 엄청 많이 하는데 다른 시험에서 막 이렇게 막 상담 많이 해주는데 내가 일부러 조문 꺼내놓고 자, 니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봐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쭈삐쭈삐 해석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 내가 야 이런 기본적인 조문도 해석을 못하는데 무슨 판례 갖고 와서 물어보냐. 내가 보기엔 이 판례 아직 공부할 실력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일단 기본 이런 강의를 들어. 일단은 듣고 나서 1.5배속으로 들어. 2배속으로 듣든 아니면 1.8배속으로 듣든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하고 얘기하자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건물을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건요. 건물이 처음부터 부실공사하면 위에 커다란 뭐합니까? 이게 무너지지 바로. 지진 치면 무너지죠? 그대로. 지진 치는 게 뭔데요? 그 시험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래 공부할 때는 이 기초가 중요해요. 그 다음 민법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변리사 하실 때 업 하실 때 이 민법 개념들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근데 그런 기초 개념 모르면요. 이거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이거.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니까. 되게 이런 것들이 변론조사 같은 거 적을 때. 신결취소 소송 맡고 있죠. 지금 소송들이. 특허법원에서는 지금 변리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변호사들이 보조야. 지금 신결취소 소송. 변리사들이 설계들을 보니까 다 공대생들이잖아요. 문과도 몰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진짜 문과생들.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자기들은.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을이 갑한테 청약에서 이렇게 효력 발생
도달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527조. 이해되셨죠? 시험에 물리시험 나왔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거 틀린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다시 갑이 을한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승낙하겠죠? 기쁜 마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겠다. 승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대상이 된 거, 즉 다른 말로 하면 청약과 승낙이 결부가 됐어요. 맞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계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죠? 콘트랙트잖아요. 콘트랙트. 독일어로 얘기하면 콘트락트.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워요? 민법 정칙에서. 청약과 승낙.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려운 말 써볼까요? 혹시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러죠? 법률 사실. 계약을 뭐라 하죠? 법률 요건. 실체법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실체법이 뭐죠? 누가 물어보니까 실체법은 절차법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박수 좀. 맞는 말인데. 야,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 전부 다 반대로 가야 되잖아, 내가. 뭐예요? 실체법이요? 실체에 관한 법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또 그렇다 하대.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이다. 그게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이다. 혹시 형법 아세요? 들어봤어요? 형법? 형법 실체법이거든요. 그것도 요건과 효과가 있어요. 혹시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요건이 뭐죠? 그 법률 요건이요. 효과가 뭔데? 권리 의무요. 우리 민법 모든 규정은 요건과 효과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증명 책임을 분배한 게 뭐예요? 그게 법률요건 분류설인 거예요, 그게. 로젠베르크. 규범설. 독일어 노멘 테오리 하는 로젠베르크 아세요? 저한테 미소법 배우면 로젠베르크 얘기 많이 해줄 건데. 해가지고. 저 원래 미소법 박사잖아. 나 민법 아니야, 난 전혀. 근데 여러분, 민소하려면 뭐가 필수일 것 같아? 민소를 하려면. 민법을 알아야지! 민법은 근데 무슨 민소를 해? 그 상위 과목인데. 법과대학에서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소송법은 실체법을 알아야지 배우지. 여러분, 형사소송법 들어봤어요? 뭐 알아야 될 것 같아? 형법 알아야 돼요. 형소법 전문가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 검사들. 맨날 TV에 나오는 검사들요. 뭐 악마 돼 있잖아. 뭐 TV 보면 악마잖아, 검사들이 갑자기. 전혀 그런 직업이 아닌데, 저게. 검사 선서 봤어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원래 그런 건데. 이상해,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청약과 승낙, 계약이죠. 이거 뭐라고요? 법률 요건. 그렇죠? 혹시 법률 요건을 이루는 계계 사실을 뭐라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혹시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무슨 계약이에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 사겠다, 청약. 갑이 승낙해서 무슨 계약이었어요? 매매요. 매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매매죠. 아니, 우리 어머니도 안다니까요. 이 매매 계약. 매매 계약 몇 조에 있을 것 같아요? 563조에 있어요. 한번 펴봐요. 563조. 제목이 뭐예요? 매매 계약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매매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혹시 갑을 뭐라 그래요? 568조 가봐요. 뭐라 그래요? 쭉 내려가면. 갑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 을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 상식이잖아. 커먼 센스. 이거 자본주의에서 우리 태어나자마자 자본주의인데 이거 매매 계약, 매도인, 매수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알아요. 용어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아저씨들도 안다. 이거 다 전부 다 맞죠? 동의하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그래서 갑을 뭐라 불러요? 매도인. 을을 뭐라 불러요? 매수인. 그때 다시 563조를 보니까 갑은 무슨 의무가 있죠? 갑은 무슨 의무가 있냐고 읽어보니까 568조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네요. 맞죠? 을은 무슨 의무가 있죠? 대금 지급 의무요.
이게 매매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급부 의무요. 급부가 뭐예요? 급부가 뭐예요? 독일어로 라이스팅이라 그러는데 급부가 뭐죠? 사람의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행위요, 행위. 그걸 뭐라 그래요? 급부라 그래요. 왜 급부예요? 그 일본 애들이 지었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야. 한자로 라이스퉁을 그렇게 번역했어. 일본 애들이. 언제? 1700년도에 벌써. 일본에서는 1700년도에 법서가 나와요. 민법 총칙책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법학 도서관들 가보면 옛날 책들이 있거든요. 진짜 일본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공부하면서 제가 박사님 보면서 이거 너무 우리보다 법학이 앞서 있는데 이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서 그러니까 독일하고 삐등삐등한 게 일본이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무슨 하긴 논문 쓰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있어요. 가보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다음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 다시 여기 보면 대상이 뭐죠? 재산권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재산권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된다, OX. 뭐죠? 몇 조죠? 579조를 펴보시면 그 담보 책임도 있어요. 그건 채권이 매매 대상이 됨을 전제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쫙 있다고요. 쫙. 그러면 다시 갑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요. 갑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계약을 민법 정칙에서 뭐라 그래요? 쌍무계약이요. 반대말이 뭐죠? 편무계약이요. 편무계약 대표적인 뭐 있어요? 증여. 매매계약은요? 쌍무계약. 보통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는 서로 극한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위해서. 그건 동의하실 건데 태어나자마자 막 경쟁사회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쌍무계약이 절대적 많을까요? 편무가 많을까요? 다 쌍무예요. 나도 편무계약 받고 싶어요. 나도 편무계약 하긴 하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지. 내가 받는 건 없어. 내 나이 때. 거의 내가 주지. 뭐 이렇게 용돈도 주고 뭐도 주고. 나가는 건 많아. 들어오는 거 없어. 나가는 건 많거든. 맨날. 여러분도 나중에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마. 직업을 가지시면 곧 그렇게 된다니까. 옆에서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덜 하고 그래요. 옆에 와가지고 전부 다. 그렇지 않을까요? 많을 거예요. 특히 뭐 변리사 하시면 나중에 사무실 운영을 자기가 한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돼보면 아, 기업가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기가 실컷 벌었는데 줘야 되니까 막 이래저래. 그렇죠? 자, 그래 다시 이렇게 쌍무 계약이 있어요. 쌍무 계약의 효력 이런 거 배우잖아. 뭐 배워요? 동이행에서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 부담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웃어요 갑자기? 그 수업에서 배우는 게 막 외우게 하더만 보니까. 나도 수험 공부할 때 강사들이 외우게 했거든. 뭐 두 문자 따가지고 그런 걸 왜 들어? 그런 거를 내가 보기에는 물론 외우면 좋지. 외우면 좋은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 나중에 우리 한번 해볼까 이거? 의리 갑한테 지금 재산권 이전 뭐 갑이 있으니까 의리 갑한테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어. 달라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항변할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대금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주냐고 막 그러겠지. 맞죠? 반대로 갑이 을한테 대금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당신이 재산권을 이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니 그렇게 했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동의항이구나. 동시행 항변권. 그렇죠?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조문이 어디 있어요? 536조 있잖아요. 유명한. 변리사시하면 항상 한 번씩 나와요. 다음 중 동시행 항변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렇거든요. 그 다음 을의 잘못도 아니고 갑의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어졌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뭐예요? 위험부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위험부담은 어디 있어요? 537조 있어요. 바로 밑에. 왜 바로 537조 있을까요? 그게 다 쌍무계약의 효력이거든. 그게 입법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런 뭐
이렇게 생기겠지만 이런 매매 계약이라는 걸 했죠. 그러면 이때 이 매매 계약을 혹시 민법 총칙에서는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채권 계약이요. 채권 행위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계약은 행위니까. 이때 행위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이때 행위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혹시 법률 행위란 말을 우리 민법전에서 쓸까요?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 OX. 쓴다. 법률 행위란 말, 민법 법전에서 안 쓸 것 같다. 씁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103조 가보시면 그 바로 위에 제목 보세요. 제5장 뭐라 적어놨어요? 103조는 모를 수가 없는 조문인데 그 위에 바로 위에 뭐라고 해놨어요? 103조 바로 위에 제목이 법률행위잖아요. 뭐 안 써요. 안 쓰기는 크게 써놨는데 제5장 법률행위라고. 아니 그래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민법 법전도 잘 모르면서 무슨 시험을 쳐요. 사실은 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제 강의를 나중에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법에 대해서 법 조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 공부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낚시하는 법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월척을 잡는 것은 여러분이 잡아야지 내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잡아주면 어떻게 해? 그거는 그럴 수도 없어. 그건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정행위잖아. 그죠? 그 다음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난 남성인데 보면 바로 부정행위잖아. 이 자식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속일 수도 없어. 그래서 다시 여기 채권계약 같은 말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이거는 의무부담행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이 뭔데요? 채권행위요. 채권은 같은 말이 뭐죠? 채무.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혹시 채권법이 맞아요? 채무법이 맞아요? 채권법이 맞아요? 채무법이 맞아요? 부를 때? 채무법이 맞아요. 이 독일어로 채권법은 슐트레어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번역한 슐트는 채무거든요. 레어트는 법이에요, 법. 근데 이거 일본 애들이 채권법으로 해석을 했네. 채무법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동양은 권리본위주의. 서양은요, 의무본위주의. 서양에서는 의무를 중요시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권리를 중요시 생각한다. 특히 일본 애들, 그러니까 이게 권리를 중요시 해서 채권법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채무법이에요, 채무. 그 다음 채무가 맞는 게 보통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는 권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권리자가 있으니까 의무자가 있겠죠, 보통. 그렇죠? 근데 권리자가 있다고 해서 꼭 의무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뭐예요? 어떤 권리예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자가 없어요. 형성권이요. 우리 취소권 있잖아요, 취소권. 취소 의무자가 어디 있어요? 권리자만 있잖아요. 옛날 별세문제. 다음 중에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은 삐리리릭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형성권. 그게 답이다, 답. 그러니까 보통 채무법이 맞다니까. 채무가 있으면 채권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맞는데 그냥 채권법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채권법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의무를 부담했잖아요. 그 다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얼마씩 합니까? 여기 강남이니까 좀 비싸나요? 뭐 4, 5천 원씩 하나요? 근데 뭐 싼 거는 또 뭐 2천짜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건 좀 그러니까 중요한 부동산 해보자. 부동산. 그래도 좀 우리도 스케일이 있어야지. 부동산. 동산은 좀 그렇고 부동산. 부동산이 뭐죠? 혹시 물건이 뭡니까? 물건. 유체물. 전기기타 관리전자했네요. 그거 어디 있어요? 98조 펴보면. 정의를 안 해오네. 그게 98조를 펴보면. 민법 정식 펴보세요. 98조. 정의가 나와 있죠. 유체가 뭐죠, 유체? 있을 유자, 몸체자. 눈에 보인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채가 뭐죠? 눈에 안 보인다고요. 무채재산권 같은 말이 뭡니까? 지식재산권. 그래. 누가 번역했어요? 무채재산권이라고? 일본 애들이. 근데 요즘은 intellectual property 해가지고 IP라 그러죠? 그걸 번역한 게 지식재산권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지적재산권이라 그랬잖아, 예전에는. 근데 또 지식이 맞다며, 번역이. 지적보다는 또, 참, 헷갈리네, 진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무채재산권. 사실은 다 이 꼴이가 다 같은 말이잖아요. 번역을 어떻게 했냐에 따르죠. 그러면 다시, 여기, 저는 부동산 할게요. 부동산이면 99조 1항에 있죠? 토지 및 정착물.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뭐 10억짜리 이런 토지나 건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매매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때 보통 10억짜리 이렇게 부동산이면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10억을 다 던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드물거든요. 그럼 처음에 마음에 들면 뭐 하자 그래요? 계약금 써오잖아요. 계약금. 계약금은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X. 민법에. 자, O다. 명문 규정이 있을 것 같다. 계약금. X다. 규정 없을 것 같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OX. O다. X다. O입니다. 565조 있어요. 그 시험에 나오잖아요. 변리사 시험에. 그 565조 한번 펴봐요. 그거 있죠?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죠? 특약이 있으면요. 위약금으로 보죠? 그렇게 외웠을 건데? 수험 공부했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건데, 강사들이.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을이 갑한테 보통 계약금, 보통 보면 10%니까 1억 원을 이렇게 적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갑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2억 주세요. 을은요, 1억 포기하세요. 근데 계약금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줘요? 중도금 주죠, 중도금. 그 중도금 4억을 더 줬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 그 다음 565조를 읽어보면 갑이든 을이든 한 사람만 이행에 착수하면 둘 다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약금 해제 안 시키기 위해서 중도금 줬죠? 그럼 이행에 착수가 됐죠? 그럼 이제 갑이든 을이든 해약금 해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계약금, 중도금은 을의 선이행 의무입니다. 동시이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이행. 먼저 해야 돼요. 대신 이제 잔금 지급길에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하면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죠. 이게 서로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 왜 갑은 을한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맞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분이? 그건 안 해, 이제. 186조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갑에서 을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야지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일본입니다. 니폰이에요. 을이 갑한테 잔금을 주면 갑은 을한테 이제서야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겠죠?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5억 안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을 왜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청약. 갑도 5억을 받으면서 나의 소유권을 너한테 이전해 줄게. 승낙. 이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소유권 이전의 합의죠. 그렇죠? 같은 말이 뭐예요? 물권계약. 같은 말이 뭔데요? 물권계약. 합의. 그래서 보통
책에 보면 물권적 합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합의는 같은 말이 뭡니까? 계약이거든요. 또 계약은요, 법률행위죠. 물권행위죠. 무슨 행위예요? 물권행위.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 독일어 콘트락트를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할 때 채권법에서는 계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권법에서는 또 합의라고 번역을 하네. 가족법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협의라고 하네 또. 협의 이혼 같은 말이 뭐죠? 계약 이혼요. 이혼도 계약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청약과 승낙으로. 우리 헤어지자 청약. 그렇게 할게 승낙.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권적 합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등기가 행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일본이죠. 그러면 갑에서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 안 됐거든요. 근데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다 있어요. 이 소유권자 누굽니까? 소유권자 누구냐고요?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을입니다. 왜? 등기가 대항 요건이니까요. 우리나라 같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프랑스죠? 불란서잖아? 저기 에펠탑 보여 지금. 지금 프랑스야. 지금 불란서야. 누가 소유권자예요? 을이에요. 대항 요건이거든요. 등기가. 그래서 등기나 인도를 뭐라 그래요? 공시방법. 누가 소유권자인지 볼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시해 놓았다. 뭐예요? 공시방법. 공시방법에 따른 장부를 뭐라 그래요? 등기부. 등기부 그거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를 대항 요건 그게 프랑스, 일본인데 우리는 1945년 8월 15일까지는 그걸 따르다가 1960년 1월 1일 날에 전환했어요. 언제라고요? 1960년 1월 1일. 알아두세요. 우리 민법의 시행일은 1958년에 제정돼서 1960년 1월 1일입니다. 1960년 1월이래요. 그러면 15년 동안 법적 공백이 있죠? 15년 동안 법적 분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법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민법 적용했겠어요? 일본 민법이요. 그러면 계속 대항 요건 중에다가 1960년 1월 1일부터 이제 을이 소유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등기 받아야 돼요. 이게 도이칠란트, 독일하고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립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는 같은 말이 뭘까요?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방금 일본은 대항요건주의. 같은 말이 뭐죠? 의사주의.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할 의사만 있으면 돼. 그 다음 또 같은 말. 우리나라는 아까 독일 따랐다 그랬죠? 독법주의. 독일법주의. 아까 일본은 프랑스 따랐다 그랬죠? 거기는 불법주의. 불란서. 불법주의. 자, 용어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뭐예요? 성립요건주의. 그 다음 형식주의. 그 다음 뭐예요? 독법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옆에 나라 일본은요.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언제 바뀌었다고요? 1960년 1월 1일 날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죠. 1959년도까지는 사람들의 법 의식이 일제시대를 겪다 보니까 이 등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등기 없어도 누구 거라고요? 을 거라고요.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1959년이에요, 지금. 누가 소유권자예요? 을이 갑한테 대금 다 줬어요. 을이에요. 대항 요건에 불과한다니까요. 누구한테? 병한테 대항할 때 필요한 거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권자예요, 그냥. 이거 배우는 게 뭐죠? 채권양도. 채권양도 대항 요건주의잖아. 통지승낙. 그래. 무슨 말이냐? 저는 불만이 있어. 그래. 성립요건주의 좋다, 그래. 그러니까 물권은 성립요건주의잖아, 지금. 근데 왜 채권은 대항요건주의야? 물권과 채권을 일치시켜야지. 어차피 다 같은 권리인데. 그럼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채권도 성립요건주의로 바꾸면 안 돼요? 통지승낙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저를 국회로 내가 개정해 줄게요, 가가지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완치반다 했죠. 대법원 왕창 와가지고 막 판사들이 안 됩니다. 우리 판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국회가 무서운데요. 법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법 하나만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도 사자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기 가고 싶다니까요.
아니 공따보면 아니 조문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싸우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다시 보면 어쨌든 이때는 누구 거라고요? 을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부동산 누가 점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부동산 누가 점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을이 점유하고 있겠지. 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60년 1월 1일부터 이제 갑거라네? 을이 등기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대한민국 정부예요. 바꿨잖아요, 법을. 그럼 유예를 해줘야지. 을을 좀 구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렇죠? 그 구제 기간을 6년을 줬어요. 그래서 1966년 1월 1일까지 있죠.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하래요. 강제로. 유예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저 그림에서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죠. 근데 등기 받아야 되니까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이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소유권에 근거한 거니까요. 근데 1960년 1월 1일부터 채권으로 바뀌어요. 1966년 1일부터. 그러니까 문제죠. 그럼 소멸시효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976년도 전원합의체예요, 그게.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왜? 갑촉에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막 주장했거든. 그게 원래 맞아. 그래서 우리 판례가 독특한 일을 개발하죠. 제가 보기에는 점유하고 등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이전 등기 청구권 계속 행사하고 있다 본다며. 그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고 막 외우는 거 아니야. 공부하실 때. 선생님 처음 공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배워야죠. 나중에 배워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역이 있다고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을 등기. 그 다음 우리가 동산이 뭐예요? 인도.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공시방법.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도 소유권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받아야 돼요. 성립요건주의니까요. 형식주의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갑이 있죠? 보니까 이 사람이 미성년자네 이거. 18세네 18세. 그 다음 미성년자한테 A라는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있네. 이거 규율하는 게 몇 조입니까? 너무 유명한 조문이잖아요. 미법 몇 조예요? 5조. 에이, 미법 5조인데 1, 2, 3, 4, 5인데. 예, 그래도 5조는 알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변리사 공부하죠? 보통은 민법은 조금 물권까지 듣거든요. 열심히 듣다가 좌절하거든요. 계속 하다가 이거 어렵네 이거 하면서 그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부하는 사람도 민법 공부하기 시작하면 다 민법 정책을 열심히 해요. 그래도 조금 쉽거든. 다시 여기 보면 갑이 A의 동의를 받아서 을하고 이 매매 계약을 해야죠. 이유는요. 5조 1항 단서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죠. 권리만 나도 얻고 싶다. 나도 중요 받고 싶어. 근데 쌍무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도 의무, 을도 의무자 되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갑이 A의 동의 안 받고 이런 매매 계약에 승낙을 했다고요. 그럼 이 승낙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한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한 건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게 5조 2항이죠. 그 다음 궁금해지네. 그럼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도 할 수 있는데요. 갑 A인데요. 그거 어디 적혀 있죠? 140조 표 보면. 그 취소권자 적혀 있지 않나요? 140조를 펴보시면 취소권자 적혀 있잖아요. 그거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갑을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A를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 그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에 한정됩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임의 대리인은 제외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취소에 특별수권이 없는 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없다고.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사기 강박, 차고. 그 다음 승계인. 이때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불문한다 뭐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 다 외우고 하는 게 민법이거든요.
공부를 할 때는 원래는요. 혹시 저 지금 법전 별로 안 보죠? 이거 막 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뭔데요? 여러분 아시는데. 그 특허야. 상표. 법전 안 봐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업이니까. 여러분 업이다. 업. 업. 저도 제 업이니까 이런 거잖아요. 업이 뭐죠?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판례가 뭡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단 1회 중개한 거, 그거 유효하다 봤잖아, 그래. 공인중개사 업법위반 아니라며, 그거, 판례가. 업이라 하면 나오잖아, 판례. 업이라 하면, 그래. 그 직업의 자유할 때 업도 뭐예요?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 헌법재판소 결정 내다, 그 직업의 자유할 때. 직업이라 하면 이렇게 나온다, 보면은. 자, 그리고 다시, 여기. 그러면 갑이 A 동의 안 받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럼 취소할 때 이 승낙을 이렇게 뭐 취소하게 되겠죠, 맞죠? 그렇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갑이 취소할 때 이 의사 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매매 계약인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 취소하면 청약만 있으면 법률 행위 없잖아요. 그럼 불성립돼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효과 없는 거. 근데 갑이 이 법률 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거 아닌가요? 논란이 있어요, 이것도. 이거 생각 안 해봤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어디 가셔야 돼요? 민사법 전공으로, 민법 전공으로 대학원 가셔야 돼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실익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취소하나, 이렇게 취소하나 141조가 적용되는 건 똑같거든요. 141조가 뭐죠? 소급 무효. 처음부터가 뭐죠? 같은 말이 소급하여.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소급해가지고 이 매매 계약 없어지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무효가 됐어요, 무효. 어렵게 얘기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무효예요. 채권행위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무효면 을은 부동산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부당이득하고 있는 거. 법률상 원인 없이. 동의하시죠? 그게 몇 조입니까? 741조. 유명한 조문. 741조는 많이 알던데. 사람들이 부당이득. 뭐 750조 모르는 사람은 없고 별로. 거기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법률상 원인 없이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 이때 이게 무효잖아요? 그럼 물권 행위도 무효인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갑이 매매 계약할 때는 18세였는데 물권적 합의할 때는 좀 시간적인 간격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잔금 지급기일은 뒤에 봤잖아요, 맞죠? 이때는 19세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흠이 있죠? 제한 능력. 여기는요, 흠이 없거든요. 성인, 행위 능력자. 이럴 때 여기만 취소할 수 있겠죠? 이거 취소 안 되지? 19세 된 건데. 그럼 이게 무효면 여기도 무효냐고요?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되죠. 왜 무효죠?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권행위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물권행위. 혹시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행해집니까? 독자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자성이요.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독자성. 일단 독자성이 있다, 독자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 독자성이 없어요. 채권 행위는 물권 행위하고 별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구별할 필요 별로 없어. 같이 행해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게 무효면 서로 불가분 관계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가 돼야 논리적으로 무효가 돼야죠. 원인에 영향받는다고요. 물권 행위에 대해서 뭐가 원인이에요? 채권 행위. 그렇죠? 이거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제가 선회시켜 준 거죠, 지금. 좋게. 근데 독자성을 긍정한다면 이렇게 견해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무인성이 뭘까요? 없을 무자. 원인의 영향 안 받는다고요. 그럼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이건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 누가 소유권자야? 을이 소유권자지. 근데 또 유인성 취하면 원인의 영향 받으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유인성이면 원인의 영향 받으니까 이거 무효면 누가 소유권자죠? 갑이 소유권자죠. 그럼 이 그림에서 갑은 을한테 말소를 구하겠죠? 토지 인도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판례에 따른다. 판례 뭐예요? 대원 판례. 이 세 가지 중에. 판례 입장. 왜 그러세요? 2차 시험 치면 큰일 나겠네. 관악 받겠는데, 진짜로. 바로 그냥. 판례 설명 잘하면 마이너스거든요. 2차 시험에서. 판례는 오히려 모르면 안 적는 게 나아요. 2차 시험에서는요. 괜히 판례 입장 잘 적으면 진짜 마이너스 납니다. 채점 교수 안 좋아합니다, 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판례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한다.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한다. 이게 판례예요. 무인성 부정하니까 유인성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이 갑한테 복귀하거든요. 갑이 이제 소유권자죠. 그럼 갑이 을한테 말소를 구하죠. 이거 소유권에게서 말소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시험 나왔잖아요. 소멸시효 안 걸린다고. 소유권은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세무사 시험에.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해제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게 무효면 여기도 뭐가 돼요? 무효. 소유권 복귀했죠? 갑이 을한테 말소 구하죠?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이게 판례잖아, 판례. 근데 여러분이 2차를 친다면 예전에 사법시험 친다면 진짜 2차 시험에 이거 나왔는데 왜 갑이 소유권자인지를 적어줘야 돼요, 답안지에. 그렇겠죠? 그럼 이 대법원 판례를 적어주면서 이렇게 복귀한다고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치는 거 여러분 특허나 뭐 상표나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 지금? 돌아버리는 거. 몇 자 쓰지도 못하겠는데 시간을 막 엄청 쓰라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잠깐 보시면 지금 제가 처음에 했던 건 이거 청약과 승낙했다가 527조, 참 승낙은 528조에 있거든요. 보면 527조 바로 다음에 있어요. 8조에. 근데 매매계약은 563조에 있다가 다시 물권으로 와가지고 등기 186조 왔다가 다시 18세네 5조 왔다가 다시 무슨 취소를 하네 140조, 141조 왔다가 다시 무슨 소멸시효가 있니 없니 무슨 162조 이하가 소멸시효인데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처음 공부하는 분이 있으시면 사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되게. 그러면 이걸 법조문을 잘 적용해서 잘 풀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죠? 케이스예요. 케이스. 이번에 물권법이 좀 어려운 이유가 물권법은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 갑이, 을이, 그렇죠? 그거 어떻게 찍어줘요, 그거를. 그 시험장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그런 문제만 한 10문제 깔려보면 어려워요. 그냥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그럼 시험장 팁은 뭐는 팁? 그 문제 일단 제껴요. 시험장에서. 짧은 문제 위주로 풀어요, 일단. 30문제만.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문제 남죠? 그럼 그 천천히 읽어봐요. 시간 확보해가지고. 물론 민법 잘하는 사람이야. 뭐 강사야. 내가 들어가면 뭐 풀겠지 그냥 쭉쭉쭉쭉. 뭐 이런데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강사들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출제 교수도 그 시간 안에 풀어보라면 다 틀릴걸요. 내가 보기엔. 교수들도.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례를 배우는 게 바로 민법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이 기본 강의구나. 이런 기본 강의들.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만 안 합니다. 핵심만 하면 이해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런 것들은 무슨 OX 나중에 최종 정리 강의 이런 거 할 때나 하는 거고.
것이죠. 그 다음 최종 정리 강의를 다 알아들을 실력이면 2차 공부하고 있어야지.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